이번 주 이슈입니다. 별별 우정 다 들어봤지만 네. 마약 우정은 정말 처음은 아니지만 항상 들어도 기분 좋은 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약 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이게 피해자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마약 우정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건 이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맞습니다. 마약과 우정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목을 나는 저 기자들이 뭐 가위로 맞은 마약 우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살인 사건인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한 그냥 동갑내기 친구가 동갑내기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 작년에 상당히 방송에서 많이 다뤘었어요. 그 한참 저도 이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작년 7월에 났던 사건이에요. 네. 지난해. 예. 네, 지난해 7월 29일입니다. 네. 오전 11시에 세 사람의 먼저 관계부터 얘기를 먼저 하고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갈까요? 해야 돼. 세 사람 있어요. 네. ABC. 사망한 사람을 B로 두고 네. A하고 C를 범인으로 두고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네. A하고 B는요, 그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마음이 너무 잘 통했던 겁니다. 야, 우리 그럼 서로 친구하자. 동갑이니까. 그래서 만나서 서로 친구가 됩니다. 19살짜리들이죠. 네. 그런데 2018년에 만나가지고요. 네. 그때부터 이게 좋은 우정이면 좋은데 일탈을 하는 우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댔는데요. 거기에 또 A의 친구였던 C도 같이 합류하면서 이들끼리 서로 일탈을 했던 겁니다. 진통제를 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처방받은 그 진통제를 이제 그 녹여서 코로 흡입하는 뭐 이제 이런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어린애들이 네. 19살 먹은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이제 그런 걸 배웠는데 원래 우리 그 진통제 성분 속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 있어요. 네네. 일부. 네. 그거를 이제 이 어린애들이 어떻게 어디서 배웠는지 이제 해가지고 셋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2009년 7월 달에 이제 얘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예. 이 A라는 그 학생이 아니죠.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뭐 그러니까 생활고를 겪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게 이 마약, 진통제를 가지고 패치를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한 패치당 30만 원에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진통제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이 A 머릿속에는 진통제를 잘 처방해주는 병원들이 딱딱딱 다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B가 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나도 좀 알려줘라 라고 해서 그 진통제를 잘 처방하는 병원을 B가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처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원래 지가 본인이 다니던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아마 꾀병 부렸거나 뭐 했겠죠. 그래서 진통제를 처방을 받았고 그 처방 받은 것 중에는 약 성분이 있어서 그걸 가열해 가지고 흡입하는 방법 아니면 패치 형태가 있는데 그 붙이는 거. 이제 그것도 그 아무나 처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효과예요. 그게 흡입하는 거나 주사하는 거나 네. 붙이는 거나. 근데 그 이제 그런 그 패치를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흡입하고 이거 붙이고 하면 뻑 가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요놈이 생계에 활용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실제로 돈을 벌었어. 조금씩 딴 사람들한테 팔아서 산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B가 야 저거 돈 되네. 나도 좀 해야겠네. 붙었는데 지는 어느 병원에 가야지 그 진통제를 처방해 주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 병원 나 좀 소개시켜줘. 나도 좀 가게. 할 수 없이 가르쳐 줬어. 가르쳐 줬더니 이 B가 뺀질나게 드나들면서 거기서 진통제 처방을 받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너무 자주 오는데. 그 A는 아마 나름대로 그 적정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이제 그 처방 받아다가 팔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의심 안 했는데 B가 붙으면서부터 이게 이제 병원 측에서 눈치를 채게 되는 거야. 너무 자주 오니까. 그래서 처방을 그때부터 A건 B건 안 해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 입장에서는 단골 그 약품 구할 수 있는 곳이 사라져버린 거지. B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 비슷한 상황이었었나 봐요. 아마 C도 이 패치나 이렇게 팔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런데 B 때문에 아주 그냥 이제 A건 C건 다 이제 잘 이제 화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앙심이 서로 쌓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1시에요. 마포구에 있는 아마 이들이 음악 연습실을 빌려서 거기서 같이 C가 했어요. C가. 아, C C가 거구나. 이제 음악 연습생 그 연습생 연습실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 모여서 평소처럼 걔네들 그거 가서 흡입하고 거기 모여 앉아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해서. 그런데 막 그러면서 야, 너 왜 자꾸만 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날 곤란하게 하느냐. 그렇지. 뭐 서로 이렇게 갈등의 얘기들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다 흥분해서 B가 A한테 가위를 던집니다. 예. 근데 그 가위가 A의 발에 맞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위를 나한테 던져 이제 일어나가지고 발로 차기 시작한 거고 거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A하고 B가 싸움이 됐으면 C가 말려야 되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하고 C는 평소에 그 진통제 그 가져오는 문제 때문에 B에 대해서 감정이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A를 도와서 C가 달려붙어 갖고 같이 네. B를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제압된 B 같은 경우를 청테이프로 묶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제 해놓고 A하고 C가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7시간을 구타하는데요. 끔찍한 얘기예요. 이때 이 C의 음악실에 친구들도 왔다 갑니다. 네. 근데 이 그때 구할 수 친구들한테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야, 이거 우리 친해서 서로 연기하는 거야.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장난이야. 딱 이러면서 친구들을 돌려보냅니다. 결국 7시간 동안 묶인 상태로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그 이제 B가 숨졌죠. 네. 숨졌는데 사망했는데 그 이 사인은 머리 부위 둔력에 의한 손상이니까 뭐 둔탁한 걸로 머리를 때린 게 아마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A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119나 아니면 그럼요. 신고를 하겠죠.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나 사람 때렸는데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야, 이 시간에 캐리어 살 수 있는데 없냐? 캐리어는 뭐예요? 뭐 결국 시신 담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죠? 야, 한국 될 것 같은데 미랑할지 월북할지 나 잘 모르겠어. 미랑 또 월북 얘기도 나오네. 어린 것들이 참.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전화 받은 친구들은 이 새끼 헛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A하고 C는 이제 이 B의 시신을 어디론가 숨기거나 유기하려는 마음을 먹은 거고요. 결국은 어디 근처 인근에 가가지고 그 여행용 가방 훔쳐요. 예, 훔쳐가지고 그 가방 안에다가 이 B의 시신을 이제 넣은 다음에 인천 그 잠진도 컨테이너 있는데 그 뒤 네, 공터에다 쌓여있는, 유기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방송 많이 했잖아요. 거기다가 유기했던 거고 그거 금방 발견돼 가지고 경찰이 이 컨테이너 그 부두 있는데 CCTV 역 주셔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던 과정에 얘들 인적사항 나왔었어요. 네. 나오자마자 얘들이 사실은 경찰이 검거하기 전에 자수해버렸죠. A의 부모가 자수시키고 그런 바람에 자수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A가 사실 나는 스테인리스 봉으로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플라스틱 빗자루로 썼고 머리 때린 적 없는데요 하면서 상해치사를 주장한 거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그건 뭐 당연히 뭐 이제 코치 받았겠죠. 네. 또 C도 마찬가지죠. 뭐 어깨하고 가슴 이게 밀치듯이 때렸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타격이 아니라 밀치듯이 이렇게 툭툭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자기는 심한 정도 아니었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떠밀리기 시작해요. 저 A가 주로 때렸고 나는 걔가 때릴 때 휴대전화나 보고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갖고 이제 A한테 전체를 떠미는 거죠. 네. 검찰은 이 두 사람한테 한 사람 A는 아마 무기징역 네. 그 구형한 것 같고 C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치 추적. 네, 형이 집행한 후부터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걸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더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폭행하고 나서 얘네들 진짜 하는 게 있잖아요. 사진 네. 찍어서 SNS 올리는 거.
이것도 또 했고요.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아마 가족들이 연락을 했겠죠. 네. 또 피해자를 가장해서 유족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살아있는 죽어 있는데도 말이야. 응? 네. 이게 법원에서는 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하는 그 얘네들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자귀에 의한 살인죄. 그러니까 부작위는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했을 때 이제 부작위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내가 볼 때는 자귀에 의한 살인죄. 그러니까 명백히 살인죄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 표극창 부장판사네요. 네. 표극창. 요 A하고 C에 대해서 이제 그 형을 줬는데, 검찰에서는 무기하고 30년이었죠. 각각 달라졌어요. 무기를 줬던 A에 대해서 판사는 18년. 그 다음에 30년을 구형했던 C는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깎아줬죠. 네.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기각했죠? 기각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왜 기각을 했냐면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A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시 뭐 범행의 경위를 봤을 때 이게 계획살인이 아니지 않냐. 우발이다. 네. 그리고 상당 기간 징역을 살게 되면 그때 재범 위험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선고를 하니까 선고 받자마자 이 B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사람을 죽였는데 형량이 그렇냐? 내 아들은 60년 이상 더 살 수 있었다. 가족들의 고통을 모르냐? 너무나 판사가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울분을 터뜨렸지만, 재판부는 그래도 유족 심정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고 답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검찰은 당연히 불복해서 항소했고요. 네. 글쎄 이제 뭐 이 그 최종 형량 관련돼서는 이제 가능하면 말을 좀 줄이는 게 좋겠어요. 그냥 좀 여전히 싸다 그런 생각은 들죠. 근데 이제 이 범죄는 계획 범죄는 아닌 걸로 보여요. 예, 애초부터 B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A하고 C가 공모한 정황이 나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유인하거나 또 범행에 이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거나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이 좀 쭉 나오지 않겠어요,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노래 연습장에 이제 평소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잘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 진통제 구입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고성이 오가다가 B가 이제 성질 난다고 가위를 던진 게 A의 발가락에 맞아서 상처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욱해가지고 발길질하고, 그러니까 C가 A 편을 들어가지고 이제 제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살해 과정을 미리 시작한 어떤 계획 범죄는 아니지만 범행 이후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또 이제 계획적으로 수행이 되죠. 시신 유기 과정까지는. 네. 이게 융합된 겁니다. 이렇게. 네, 전 그리고 그 폭행할 때 청테이프로 묶어서 7시간을 때린다든지. 이거는 진짜 잔인한 방법이죠. 네. 7시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 폭행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든지. 그러니까요. 전 이런 거는 사실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일반 그 범죄자, 살인자들의 수준에서도 사실 전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들도 정신감정의뢰가 필요할 것 같아요. 19살 먹은 애들이 이런 정도의 잔혹한 범죄를 한다?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는 이게 이들이 교도소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교정이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교정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사실 좀 의문이긴 해서요.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요. 서글프지만 교도소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교정하는 곳이잖아요. 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가서 있으면서 배우고 느끼고 개과천선해가지고 다시 나와서 우리하고 일반인들하고 다시 섞여 살으라는 의미로 만드는 게 교도소잖아요. 근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요즘엔 그 교도소가 범죄 학교로 지금 전락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제 판사는 물론 그 희망을 놔서는 안 되겠죠. 판사의 직무를 가지신 분이. 그러니까 범행 경위를 고려해 볼 때 계획살인으로 보이지 않고 상당 기간 징역형 선고로, 그러니까 즉 말하면 뭐 18년, 10년 선고로 재범을 막고, 이제 재범 못하죠. 갇혀 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고 이제 판사가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 판사는 그렇게 믿어야지 맞아요. 믿어야 맞지만 과연 10년, 18년 내에 얘들이 정말 원하는 교정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제 이게 의문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죠. 네. 근데 어찌됐건 이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이 가슴에 사무치네요. 19살에 죽었으니까 내 아들은 앞으로도 60년은 더 살 수 있다. 그런 내 아들을 죽였는데 겨우 쟤들한테는 18년, 10년을 주면 이 가명도에서 나오면 쟤들은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걔들은 20대 적어 늦어도 30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한정한 세월을 걔들은 살아갈 수 있잖아. 30대에 나와도 걔들은 한 60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가족의 고통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변한 거 이해가 가고요. 근데 판사님 말씀이 그러네요. 유족심정 내야 뭐 알지만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정한 형을 선고했다고 했으니까 글쎄 이제 이게 적절한지 여부는 그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차피 네. 이거 항소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에이, 최근에 예. 네. 아니 미국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거는 이제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고 이제 좀 찾아봤어요. 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주는 그 어떤 형량, 특히 성범죄 관련돼서 그것과 미국에서 인식하는 어떤 그 성범죄 관련된 이 사법부의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거 제목이 어떻게 돼요, 이거? 성범죄자가 쓴 반성문 읽자마자 집어던진 민중의 영웅이라 불리는 미국 판사. 예.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반성문을 써서 이제 냈나 봐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반성문. 그 옆에서 글 잘 쓰는 놈이 그 죄수끼리 맨날 써준다는 거. 네네. 그거 본인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가 반성문 그 쓰는 놈이 있어요. 전담으로. 그거 보고 감동하신 판사님들이 형량 박앤세일 팍팍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좀 다릅니다. 네. 이거 유명한 사건인데 네.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거. 네, 이거 2018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2018년도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네. 한참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미시간주 잉행 카운티 법원에서 이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그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체조 선수, 예. 그 닥터 있잖아요, 팀 닥터가 예. 아이들을 그 계속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체조 대표팀 그 주치의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네리 라사르죠. 네리 네. 라사르. 이 남성인데 의사입니다. 네리 라사르가 이 어린애들 미국 저 체조 대표팀은 거기가 어려요. 네.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10대가 10대 후반이 전성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그 체조 대표팀을 맡아서 주치하면서 30년간 미국 체조 대표팀 그다음에 미시간 대학 이런 데서 팀 닥터로 일을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수법이에요. 그냥 일상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리 라사르라는 주치의가 156명에 이르는 선수들을 성폭행한 거예요. 156명. 이것도 한마디로 쳐 죽일 놈이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뭐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요. 걸 폭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참고 30년. 그러니까 평생을 성범죄만 하고 사는 새끼죠. 이게 나쁜 놈이지 이거. 네. 근데 이 피고인 반성문을 열심히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판사인 로즈마리 아킬리나에게 제출을 했는데요. 이 판사 아마 사진 올려주실 텐데 읽다가 정말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판사 로즈마리 아킬리나.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놈이 나름대로 써서 낸 그 재판문 저 판성문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몇 번 보다가 툭 던져버려요. The media attention and financial reward. Would you like to withdraw your plea? 그거 무슨 얘기예요? 네가 쓴 반성문의 새끼야. 읽어볼 가치도 없어 새끼야. 그 소리예요. 응?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킬리나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당신이 한 짓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 편지가 말해주고 있다. 난 의사인 당신에게 내 반려견 치료도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네가 쓴 반성문 이게 반성문도 아니고 너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가짜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얼마 때리는 줄 아세요? 징역? 아유 속이 시원해요 그냥. 175년. 아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원래는 2100개월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래야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헷갈리는데. 난 정말 2100개월 그러면 다시 할까요? 2100개월이면 도대체 몇 년이야? 다시 갈까요? 그게 175년이에요. 네. 2100개월을 딱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져서 나오라는 거죠. 네. 너는 이 새끼야 뒤져가지고 나와 이 얘기예요. 2100개월 175년 선고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죠. 네. 깜짝 놀랐어요. 아킬리나 그 판사는요. 난 지금 당신의 사형 집행 영장에도 서명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 사형당해도 된다고 내가 서명했고 사형 집행해도 좋고 그거 아니라도 너 2100개월 살아.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죽어서 나와 그 소리예요. 저는 사실 이 뒷말이 더 찌릿했는데요. 예. 당신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은 판사로서 제 영예이자 권한입니다. 저는 이거 딱 읽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판사가 이 정도의 프라이드가 있어야죠. 내가 너한테 2100개월 175년을 선고하는 거는 내 판사로서의 내 영예이면서 내 권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다시는 감옥 밖으로 걸어서 나갈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은 내가 내리지만 이것도 멋있어요. 오늘 판결은 지금 내가 내리지만 두 번째 판결은 신이 내릴 것입니다. 신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 그 법정이 난리가 났죠. 배심원들까지 난리 났죠. 뭐 눈물 흘리고 박수를 쳤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이 판결을 받았을 때 가장 위로를 받은 건 피해자였을 거라고 그럴 생각이 거예요. 들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요. 회복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뭐 상담 이런 것도 회복이 되지만 범인이 검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범인이 처벌을 얼마를 받았느냐. 이 피해자가 살아가는 앞날에 엄청 많은 위로와 어떨 때는 포기? 또 되기도 해요.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또 재판이 처벌이 낮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지? 난 과연 피해자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네. 이런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사건에서 두 사람이 공모는 아니지 두 사람이 합동해서 한 사람을 때려서 죽인 7시간씩 때려서 죽인 아이들한테 우리는 18년, 10년 정도 형량 때리고 뭐 우리 그동안 많이 했지만 뭐 다 무기징역 그렇게 잔혹하게 고유정에도 무기징역이잖아요. 자신의 남편을 흔적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린 그런 잔혹한 여자도 우리나라는 다 무기징역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이거 아킬리나 그 판사가 딱 때린 2100개월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주 속이 후련하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멋있는 말을 썼죠. 그리고 저는 나는 사형 집행에다 서명까지 하고 왔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판사들이 무기징역을 내리고 사형을 못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사가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뭐 판결을 하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 판사 내가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영예이고 권리라고 당당히 밝힐 수 우리나라는 있는 왜 말 못하냐고요. 아직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명백히 사형제도 안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사형을 땅땅땅 판사가 때린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시비할 놈은 없어요. 근데 실효성 없는 사형을 왜 때리느냐고 그러면서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기징역과 사형은 진짜 다르다니까요. 상징적으로라도 사형을 때려주면 그 새끼는 영원히 못 나오잖아요. 사형수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기간이 없는 징역이에요. 어느 정도 지나면 감형해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무기징역과 사형이 일단은 있으니까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사형이 명백히 있는 나라에서 참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영예와 권한을
얘기할 수 있는 판사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엄정한 판사, 정말 말 그대로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하는 판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어차피 감방 갈 건 너 죽이겠다. 그러면서 전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사건입니다. 이 50대 이 남성이 그 전 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사건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귀던 그 애인 여성을 이 폭행한 것 때문에 사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지가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를 하는 바람에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잘못하면 이제 교도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교도소 간 상황에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애인 때린 거 그 사건이 거기다가 붙으면 네. 지가 크게 처벌받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음주 측정 거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그 전 애인하고 합의서를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예요, 이놈이. 예, 그러면 가가지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오히려 그 여성을 살해한 이제 그런 사건인데, 근데 이 사건도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역은 35년 받았어요. 이제 이거 차례대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이게. 네. 이 두 사람은요 3년 전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하지만 이 남성 임 씨는요 여성을 자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인을 때리는 남자하고 누가 만나요? 그러니까 헤어졌다가 또 남성 가서 빕니다. 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이거 버릇 잘못 들인 거예요. 손찌검 한 번 있으면 가짜피 신고하고 상종도 안 해야 돼요. 이거 어차피 그 희망 없는 놈들이거든요. 자기 애인 저 여자 주먹으로 때리는 새끼 사람 새끼 그거 어차피 안 되는 새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상 우리 방송에서는 많이 얘기했죠. 손 대고 폭언 욕설하는 새끼도 사귀면 안 돼요. 이미 그 싹수 노란 새끼들이에요. 저 갑천 해인사들 가서 30년 동안 돛 닦고 개과천선에서 나오면 받아주면 돼요, 그걸. 그 정도 되면 받아주면 되지. 그 어차피 그런 새끼들은 희망 없는 새끼들, 노비전이에요. 여자 주먹질하고 욕하고 그런 새끼들은 어차피 희망 없는 새끼들이에요. 근데 이 여성도 때렸을 때 한 번 때렸을 때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어디서 주먹질을 해. 거기서 법에다 신고하고 좀 쳤어야 돼요. 근데 만나주고 다시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르면 또 만나서 또 하다가 또 두드려 맞고 또 헤어지고 또 두드려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새끼 버릇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피해자 이런 일이 있다면 피해를 당한 여성분들이 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이 피해자분 절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 하여튼 이 뭐 피해자분은 만남 헤어짐을 이제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 알게 된 겁니다. 이 남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난해 1월 밤에 폭행을 견디다 못한 이 여성이 나 진짜 안 되겠어. 그러고 이 남성 임 씨에게 이별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여성이 주점을 운영을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 남성 가가지고 너가 나랑 헤어진다고? 야, 나 여기서 너 절대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아는 깡패 동생 다 불러가지고 네가 장사 절대 못하게 할 거니까 너 알아서 해. 각오해. 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고요. 있던 손님까지 다 내쫓고 이런 행태를 지가 보였습니다. 아는 깡패 동생이 있으면 이 새끼는 깡패형이네. 그러면 이 새끼도 깡패네. 내가 보기에 근데 정작 이 깡패는 내가 깡패라 소리 안 해요. 그죠? 뭐 건달이라고 그러죠. 근데 꼴값 하는 거죠. 이런 새끼들 이런 것들이 진짜 이거 남자들 앞에서 좀 힘센 남자들 앞에서 눈도 똑바로 못해 쥐새끼 같은 놈들이 꼭 이렇게 그런다니까요. 가짜는 것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아마 이 여성이 장사하는 바람에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점 운영하는 바람에. 네. 이 주점 찾아갖고 말이야 깡패동원에서 장사 못하게 한다면서 행패 불고 그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여성 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것도 뺏겨서 박살냈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전화도 못하게 하고 폭행도 있으니까 A 씨가 이제 자리를 또 피하면 거길 막 쫓아갑니다. A를 쫓아가면서 야
너 죽이고 그냥 나 감방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발로 옆구리를 차고 여러 차례 또 폭행과 그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얼굴 때리면서 이런 폭행이 계속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이 피해 여성한테 칼 같은 거를 쥐어주면서 네가 나 찌르라고 시키는 그것도 명백히 얘기하면 그 특수상해예요. 그것도 저 협박이고 특수상해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폭행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돼요. 범행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신고가 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건. 그래서 그 직후라 해야지 뭐 잡힌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단서 경찰이 끊어오도록 해가지고 증거 수집이 되고 난동 중인 거 CCTV 확보하고 경찰이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냥 넘어간 이후에 참다 나중에 매달매치 날도 이런 게 있었고 매달매치 날도 이런 게 있었다는데 그거는 입증이 안 돼요. 입증이 서로 된다고 하더라도 진단서를 끊기도 어려우니까 상해죄도 아니고 단순 폭행으로 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게 경찰에서 정밀하게 어떤 증거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이놈을 구속 수사하는 게 어려워요. 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즉시에 신고가 돼야 돼요. 아니면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그 상황에서 경찰이 신고 못할 입장이라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라도 해놓은 근거를 놔둬야 돼요. 네. 치료라도 받아야 해요.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이 A씨는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기소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못한 거죠. 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을 해서 한 달간 112 긴급 신고 보호 대상자로 등록돼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못하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경찰에다가 대체로 우리 일선에 있을 때 김유희 프로파일러도 겪어봤지만 네. 일선에 있을 때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저 사귀던 남자가 맨날 나 때리고 이러는데 나 신변보호 좀 요청하려고 왔어요 하고 막 조심스럽게 들어오잖아. 그럼 경찰이 앉혀놓고 많이 맞았어요 그동안.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맞고 맞은 게 있대. 그 근거 병원에 치료한 적 있어요? 아유 없어요. 그래도 그거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저씨 그건 말고요. 이제는 그건 치우고요. 저 처벌은 원치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나 보복할지 모르니까 나 신변보호만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진짜 무지하게 답답해 그거. 저게 처벌은 하지 말아달라. 그건 없이. 그냥 보호만 해달라. 그거 요구하는 여성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경찰이 와서.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폭행을 전제로 한 신변보호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한테 위협을 가하고 폭행하고 피해를 준 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지 경찰이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터무니없이 여성이 와가지고 나 요즘에 괜히 불안한데 남자친구랑 좀 불안한데 신변보호 해주세요 그런다고 경찰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성분들이 꼭 그러더라고. 일선에 있을 때 보면 그런데 그냥 피해는 절대 말 안 해. 더욱이 그래서 경찰들이 더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뭐 수사를 하려고 하거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더 가까이 가면 이 피해자들이 제가 언제 수사해달라고 했어요?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난리 나요 또 거꾸로. 네. 왜 제가 보호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부르면 와달라고만 했잖아요. 답답한 소리예요. 네. 이게 사실 경찰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상대가 왔을 때도 경찰이 나타나고 강제력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요. 네. 뭐 없잖아요. 경찰이 뭐 쥔패가 있어야지 그런도 제압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단지 접근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꺾어서 누를 수가 없잖아요. 피해 사실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이제 행패 부리고 난리 쳤는데 그 처벌 사항 관련돼 가지고는 얘기 안 하고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진단서 안 끊어놨으니까 단순 폭행일 수밖에 없고 단순 폭행이면 반의사 불벌죄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간 그래도 경찰에서 112 긴급 신고 보호 대상으로 이제 아마 등록을 해줘서 한 달 동안 이거 좀 지켜봤나 봐요. 네. 그러던 과정에 이 여성이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고소를 해버렸어요. 네. 그것도 경찰에다 고소한 게 검찰에다 고소했어요. 네. 검찰에다 고소를 해서 이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 임씨 계속 야 합의 좀 해줘. 야 너랑 나랑 관계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합의도 이 자식이 처음에는 이 여성한테 합의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요놈이 5월 달에 음주운전하다가 측정급으로 이제 그 법정에 딱 쓰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거 돌아가는 통세가
그 여성 때린 것까지 합쳐지면 교도소 가게 생겼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이제 폭행 혐의에 대해서 합의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랬던 건데, 요즘에 음주운전 관련돼서는 그 강해졌잖아요, 처벌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때부터는 이 여성 다음번 재판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었나 봐. 다음번 재판정에 쓸 때까지 어떻게든지 합의하려고 이놈이 노력을 한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7월 달이네요. 네. 7월 새벽입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근데 A 씨, 싫어. 나 당신하고 대화도 싫고 112 신고할 거야. 라고 하면서 112 신고를 했고요. 네, 이때 경찰이 나왔죠. 네, 와서요. 강제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이거 이게 무지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경찰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방송을 하고 나면 아니 여성이 그놈이 쫓아와서 합의해달라고 강제로 합의해달라고 그래서 여성이 112에 신고했으면 경찰이 나와 그 새끼를 잡아가야지. 이제 우리 국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잡아다가 파출소나 경찰서에 끌고 와서 보호 조치하고 못 나가게 했었어야지 맞아. 근데 이제 그거는 법률 관계를 너무 모르시는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거기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사전에 그동안 당해왔던 이런 그거 등등등등등을 경찰한테 미리 얘기를 다 했어야 돼요. 신변보호 요청하기 전에. 그거 다 하고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검찰에 고발을 해요. 다르거든요. 검찰에서 그 폭행 사실, 피해 사실을 쥐고 있으면 경찰에 그 보내지 않는 이상 경찰에서는 몰라요. 그게 묘하게 꼬였어, 이 사건이. 애초에 신변보호 요청하기 이전에 경찰한테 낱낱이 얘기했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위험성을 인식했어야 돼. 맞아요. 근데 단순히 신변보호 요청만 했고 그 다음에 뒤늦게 고소하는 것도 검찰에다 고소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합의 보러 왔는데 합의 봐달라고 그 지랄하는 건데 112로 신고 경찰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합의 봐달라고 잘못한 놈이 재판 중인 놈이 합의 봐달라고 찾아오는 건 죄가 안 돼요. 네. 와서 위협한 게 아닌 이상은.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분들한테 이럴 때 사실 가해자를 저희가 뭐 어떤 규제할 방안은 거의 없어요. 이럴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피해자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은 일찍 가게 문 닫고 귀가를 하세요. 그럼. 라고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쫓겨나가면 경찰이 왔을 때는 그냥 가지. 가요. 근데 그 흥분 상태로 다시 찾아오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죄송한데 오늘은 이거 운영 못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본인도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가서 귀가 하세요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피해자 집까지 그래도 데려다 주는 게 저는 이게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능한 길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 검찰에 고소한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하지만 만약에 이 여성분이 검찰에 고소한 게 아니었으면 이 경찰서에서 알고 있었을 거야. 그 내용, 고소돼 있는 내용. 그러면 이거 지금 이미 폭력을 많이 행사해가지고 고소돼 있던 놈이 지금 또 와서 이러는 거네. 그러면 보다 문제를 심각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고소 사실은 경찰은 몰랐던 것 같고 검찰에 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신변보호 요청한 것도 신변보호 요청은 전산에 안 떠요. 파출소 전산에. 네. 에? 단순 폭행이라도 사건이 됐었으면 두들기면 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신변보호 요청만 하고 사건 자체는 진술 안 했고 신변보호 요청한 거는 전산상에 안 뜨고 아마 112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입장에서는 딱 그거 보고 간 거예요. 예전에 나한테 행패 부린 게 있어서 내가 고소했는데 그거 합의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고소 어디 됐어요? 검찰에 됐다 그러니까 그 불구속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심각한 게 아닌 거잖아. 그거는 또 경찰이 출동한 경찰이 볼 때는 그죠? 이 사람 불구속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고소만 했는데 고소는 조사를 해봐야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아는 거고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꼬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네. 그리고 사실 경찰들이 가서 이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해요. 아, 못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사실 조금 번거롭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폭행 정도라든지 공격성이 좀 심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줘야 이제 경찰들도 사실 일을 할 때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조심하거든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분명히 좀 알려드려야겠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 절대 다수가 경찰에 한번 신고가 됐었으면 그 다음번에는 자동으로 파출소가 어디고 모든 경찰관들이 그 신고됐던 사실을 아는 걸로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개인 정보가 굉장히 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일일이 다 그 개인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시더라고 다들. 전에도 말이야 그 폭행하고 때리고 난동 죽여가지고 말이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데 왜 그 다음번에 그런 놈이 또 와서 사고 치는데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고 쉽게 처리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라요 그거. 모릅니다 그거. 알지 못해요. 같은 경찰서 있어도 몰라요. 그걸 알 수도 없고요 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되지만 피해를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경찰한테 아주 정난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 지금 저 검찰에다가 몇 월 며칠 자로 그 폭행으로 해서 내가 진단 몇 주 끊어가지고 지금 고소한 상태였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 한 달 동안 신병보호 받았어요. 112 상황실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순경들이 이놈 생각보다 심각한 놈이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결국은 물론 경찰이 알아서 다 해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내 권리를 내가 찾아먹는다는 의미에서 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사실은 피해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거는 무지하게 아쉬워요. 이거. 하여튼 이거 그냥 경찰에서는 112 신고받고 나가가지고 가서 때리거나 한 게 없으니까 찾아와서 합의만 해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면 경찰 입장에서 뭐 이거 사정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싫다는데 자꾸 와서 합의 봐달라고 좀 하는 거 그 자체는 경찰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끌어내가지고 더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기 찝쩍거리면서 합의해달라면 너 이제 그때는 진짜 처벌할 거야 하고 강제 귀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용 엄청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처리했다 해서. 근데 사실은 까고 들어가서 보면 좀 다르거든요. 네.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강제 기가 조치까지 당하다 보니까 이 남성 임 씨, 희망이 더 없네. 라고 좌절감과 아마 분노를 느꼈나 봅니다. 1시간 뒤에 A를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를 합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이놈은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쓴 거겠죠. 더는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과 분노. 네. 무슨 여성하고 합의 안 본다고 그래서 100% 구속된다는 어떤 그 확신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는 희망이 없다. 이거가 합의 안 해줘서 희망이 없다고 인식하는 건 기자들이 쓴 거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자식은 기본적으로 이 여성이 계속 폭행하고 때리고 하면서도 무난히 지나갔던 놈이 이제는 여성이 딱 끊어버리고 더 이상 상대 안 해주고 경찰에 계속 신고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에는 괘씸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복감정으로 그 여성한테 공격한 거지 합의 안 해줘서 희망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거 그런 식으로 가면 이 새끼 동정받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건 아니에요. 이 새끼 지분에 못 이겨서 그 여성과 지가 아주 우습게 알았던 여성이니까 만날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런 여성으로부터 반격당한 게 너무 지가 힘든 거예요. 화난 거고. 그래서 이 새끼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여성한테 가서 공격한 거예요. 이거 천하의 쳐 죽일 놈이에요. 네. 근데 이 임 씨 이걸 또 이용합니다. 나는 기질적 인격 장애가 있다. 그리고 내가 신경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범행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을 했었고 내가 분노가 조절이 안 됐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술은 많이 처먹나 봐요. 술은 많이 먹고 술 먹다 보니까 알코올 의존증 같은 증상은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그러나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존증이 살인에 이르는 어떤 그 원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연결 관계는 끊는 게 맞거든요. 네. 이건 사실 그 법정에서 인정 안 해줘요 이거. 맞습니다. 이건 절대 그리고 더더군다나 술 먹고 지랄하는 건 안 해주잖아요. 내가 술만 먹으면 갑자기 내가 포각해진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면 술 안 처먹어야죠. 그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그 형법 이론이에요. 네. 근데 이 새끼는 쥐가 술 처먹으면 폭력성을 띠고 또 제어가 안 되는 거라면 지 스스로 술 처먹지 말아야죠. 그래놓고 뭐 지금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 특가법상의 보복살인죄거든요. 이거 큰 죄예요, 이놈. 그러니까 그거 상쇄하려고 그 헛소리 했던 건데 이거 인정 안 해줬죠. 네. 일단은요, 뭐, 인격장애라든지, 뭐, 알코올 사용 장애 같은 경우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은 아니다. 이 범죄하고 연관시키지 말라 그거죠. 네, 그리고 인격장애라든지, 이렇게 기질성장애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으로 거의 안 돼요. 네, 해결이 안 돼요. 사이코패스가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뭐 성격 장애 같은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쌓여와서 어떤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던 거고, 알코올 문제 같은 경우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자기가 원인적으로 자기가 마셔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히려 심신 상태를 본인이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범행에 동원한 거예요. 어떤 네. 면에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 검찰에서 무기징역 구형했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재판부는 뭐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임 씨가 범행 당시에 중증의 알코올 사용 장애, 기질적 인격 장애가 있었으면 인정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장애, 심신미약은 인정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을 고통이 크다. 그러면서 징역 35년 선고했어요. 네, 임시 판결에 불복했고요. 항소했습니다. 뭐 검찰도 항소했죠, 당연히. 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놈은 보복살인은 이거 처벌 형량이 크거든요. 이거는 제가 봐도 무기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긴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뭐 무기하고 이게 몇 살이었죠? 52살이었습니까? 50대. 네. 50넷, 54에다 35 합치면 89세? 네. 예, 거의 파장 단계에 나오긴 하겠네요. 35년만 제대로 그 누를 지켜주시면. 근데 그 이전에 뭐 아무리 안 살아도 20년 이상은 살겠죠.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징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또 여기서는 무기하고 35년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이 피해 여성은 제가 잘못 오해할까봐 걱정스럽기는 해요. 제가 지속적으로 폭행이 있는데 그때 신고 안 하고 참아줬던 게 이 원인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설득하기 위한 어떤 네. 제 얘기였거든요. 절대로 우리 구독자님들 용납하면 안 돼요. 요 새끼손가락으로 톡 쥐박아도 그런 만나면 안 돼요. 네. 그걸 제가 강조하자는 얘기였지, 뭐 이 피해 여성분이 참아준 이유가 있겠죠, 뭐 나름대로. 근데 그걸 내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사건 현장에 나오면 출동한 경찰관한테 낱낱이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단계가 정말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를 하다가, 그다음에 폭언을 하다가, 그다음에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그다음에는 손으로, 발로 폭행이 점점 심해집니다. 징후가 보일 때는요, 이미 폭행까지 갔을 때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징후가 보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이 정말 단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불편하면요, 주변에라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제가 지금 나한테 이런 폭력을 행사한다, 폭언을 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요. 혼자서 삭히고 혼자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연애하는 거 있잖아요. 둘이 연애하는 연애사도요, 개인사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예. 그리고 진짜 면담하거나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남자가 살아온 인생이 불쌍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으로 뭔가 감싸고 내가 좀 더 보살피면 이 사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술 깨거나 또 후회하고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리고 뭐 점차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안 돼요. 제발 그거 절대 정말 아니에요. 김유리 프로파일러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데이트 폭력 당하는 그 피해 여성들의 전형적인 그 패턴.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네, 네. 저 오빠가 나를 때린 거는 나를 사랑해서고 나도 뭔가 오빠한테 잘못한 게 있겠지 하면서 그걸 자꾸 받아들이려고 수긍하려고 노력하면 계속 맞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남자 진짜 사랑하고 이 여자 진짜 사랑하면요 본인이 못 고쳐요. 그냥 병원에 보내세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치료됐다고 하면 그때 받아주세요. 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천의 인사가 30년 도 닦고 개과천선에서 오면 받아주려니까요. 알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런 놈들 여성 상대로 자기가 만나는 여성 상대로 물론 이건 바꿔서 요즘엔 남자들도 많이 트지고 살더라고요. 요즘 많이 맞고 살아요. 남자들 예전에는 그게 0.3%인가 그랬죠. 가정폭력에서 아내한테 남편이 두들겨 맞고 사는 게 0.3%인가 그랬어요. 물론 그거는 허수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아내한테 얻어 터지고 산다 그러면 너무 쪽팔려서 말 안 하고 살기 때문에 0.3% 속에는 곱하기 한 몇 배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0.3%인데 지금 아내한테 남편이 맞고 사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유니 프로파일러? 아니요, 저는-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는 때릴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맘 놓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10%, 6%에서 10% 가까이 된다고 그러네요. 저 그 정도 올렸는지도 이제 몰랐어요. 그 영양가가 좋은 음식들이 나와서 여성들이 힘이 세져서 그럴까? 아니죠? 어떤 경제적인 능력, 네, 사회의 맞아요. 어떤 인식의 정도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바뀌면서 남성들이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많아요, 많아. 생각보다. 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수치 보고. 와. 한 6% 가까이 내가 그 통계. 근데 그 통계가 각각 달라요.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남편이 아내한테 얻어맞고 사는 그 매 맞는 남편 그 통계는 허수가 더 많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 그 폭행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건 많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세상인데 이후 여를 막느라고 아내가 하여튼 연애하면서 애인 여성이 남성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시로 때리면 아무리 그림같이 아름다운 내 애인이라도 틈만 나면 나 때리는데 그 사람 만나면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구분 없이 네. 일단 폭력이 수반되면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네.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여성분은 안타까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이 여성분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가 진짜 안타깝고 명복을 빌겠지만 여성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